아시아의 주력이 된 화교의 역사, 화교 이야기, 김종호, 너모북수 2021년. 한창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던 때에는 중국만 보였다. 그래서인지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닫히는 바람에 찾게 되었다. 관광을 목적으로 간 적은 있지만 역사 여행을 하러 동남아시아로 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서재에서 화교 이야기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이 책을 통해 화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남아시아 일대는 이전부터 강력한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이어져 있었다. 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바다 쪽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해상로는 동남아시아 정도까지만 확보하고 서쪽으로는 이슬람과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의존하곤 했다. 명나라의 정화가 대항해를 시작했을 무렵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상태였지만 지금의 화교처럼 토착화된 세력은 없었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해금 정책을 펼쳐 바다를 통한 자국민의 해외 진출을 막고자 했으나 역사적 혼란기에 살아남아 했던 민초들은 해외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중 푸젠성과 광동성 사람들이 바닷길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유리했는데 유럽 국가들이 세력도 그쪽까지 미치면서부터 더 많은 이주민이 앞다투어 건너갔다. 물라카가 대표적인 예이다. 15세기 동남아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지였던 물라카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침입함에 따라 서구 세력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또 명나라의 정화가 방문한 이후 통상의 요지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인들의 이주가 활발해진 것이다. 이렇듯 화교가 18세기 이전에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긴 했으나 당시로서는 장사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진출에 불과했다. 중국인이 동남아시아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다. 처음에 이들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집하고 유통하는 데 치중했다. 그러다 인력을 대거 고용하여 대량 생산된 농산품을 본토에 판매하는 식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자 점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다. 식민지 정부는 주로 중국에서 노동력을 제공받았는데 그 노동자들 대부분이 민난어를 쓰는 푸젠성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화교의 주류로 뿌리내린 것이다. 일찍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식민지 정부의 적극 협조에 많은 이권을 얻거나 농장 대리인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부를 쌓았다. 동남아시아 각지의 주요 부동산과 농장들이 화교의 차지가 된 것은 이때부터다.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공 이후에 존재했는데 식민지 정부가 축출되고 일본이 패망하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권을 화교 세력이 움켜쥐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반화교 감정이 극심해진 이유도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가 화교와 원주민 간 분리 지배 정책을 통해 원주민의 권리를 화교가 쉽게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묵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동남아시아 역사여행에서 묵었던 싱가포르의 숙소 이름은 빌리지 호텔 부기스였다. 부기스는 대표적인 말레이계 해상민족인 부기족을 가리킨다. 이 호텔이 말레이계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여기서 말레이계 구역이란 무엇일까? 이는 영국의 스탠포드 래플스가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계획할 때 각 종족을 구분하여 따로 거주하도록 설계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즉 화교는 중국인 거주지,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끌림과 출리아에 살게 하고 유럽인이나 아랍인이 구역도 모두 분리시킨 것이다. 우리가 머문 호텔 바로 옆은 아랍인 거주지로 모스크가 유난히 많았다. 싱가포르 독립에 관하여 그동안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에서 추출된 것은 리콴유가 중국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리콴유는 중화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민족이 연합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코스모폴리터니즘적 인물이었다. 그는 화교뿐만 아니라 인도, 말레이 등 다민족을 아우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한안대학교를 없애고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에 흡수시킨 것은 그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는 화교가 80%에 육박함에도 화교 중심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민족이 더불어 번영하는 길을 찾아 동남아시아 최고의 도시국가로 발돋움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 화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영국이 자유방임 정책을 취한 반면 네덜란드는 초기부터 식민지의 자원과 인력을 착취하는 정책을 펼쳤다. 지배계층의 수가 부족했던 네덜란드는 원주민을 대신 관리해줄 세력을 필요로 했는데 화교들이 그에 딱 부합했다. 이러한 식민지 분리 정책에 의해 원주민들은 돈이 되는 일자리에서 배제되며 철저한 노동자 계층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원주민의 경우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이라 부녀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화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일을 했으니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비해 화교의 비중이 낮은 이유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세력이 떠난 인도네시아를 일본이 잠시 점령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했는데 독립 초기 극심한 반화교 정서로 인해 많은 화교들이 본토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상류층에는 화교 세력이 여전하다. 재미있는 건 중국 푸젠성의 발리 출신 화교들은 본토로 돌아가서도 발리에서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산다는 점이다. 대부분 힌두교를 믿으며 네덜란드에 대한 저항 운동이 심했던 발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좀 더 특별한 지역이었다. 그런데도 귀환한 화교들이 여전히 그곳 현지인처럼 산다니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1000만 명 정도였던 화교는 이제 5천만 명에 이른다. 신화교의 등장 때문인데 중국의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해외로 이주하는 화교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의 이주가 많다고 하며 한국이나 일본의 화교들은 세력이 미미한 편이다. 그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진정한 화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태국도 식민지 경험이 없어서인지 화교에 대한 반감이 약한 축에 속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직도 화교가 경제와 정치를 잡고 있으나 반화교 정서와 그로 인한 폭동의 가능성이 상존한 상태다. 이처럼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교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하다.